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0세 여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저는 또래에 비해 유독 세상 물정에 어둡고 순진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하는데 저는 일단 사람을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놀림을 자주 받았습니다. 어릴 적 장난 정도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에는 아주 심각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순수한 사랑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그 인간을 떠올리면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저렇게까지 바보처럼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 아버지는 공기업의 이사로 근무하셨고 엄마는 고위직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걸 누리면서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건 뭐든지 사주셨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아버지는 돈이 필요해 보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하는 액수의 돈을 주셨죠. 그래서 돈이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쓴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저는 돈을 잘 쓰는 애로 통했고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물건은 있는데 돈이 없으면 제게 다가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죠. 하지만 돈을 갚는 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도 굳이 돈을 달라고 안 했으니까요.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 생각해보니 친구들은 저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돈을 좋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저와 같은 대학에 들어간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소영이라는 친구였는데 절친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곧잘 어울렸던 친구였어요. 과는 달라도 같은 대학 동아리를 다녔으니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경미야, 너 아직 남친 없지? 내가 남자 소개해줄까? 갑자기 소개? 누굴 소개해주려고? 소영이는 자기 사촌 오빠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사진을 보니 제 스타일이라서 만나보았는데 성격도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사진에서처럼 키도 크고 얼굴도 깔끔하게 생긴 편이라서 첫 만남에 호감이 생겼죠. 그 오빠도 다음 데이트를 약속하길래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랑 한참 만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오빠랑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만났는데 오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농담도 잘하고 장난도 잘 치더니 그날따라 세상 고민 다 싸질머진 사람처럼 맥이 탁 풀려 있었죠. 오빠, 표정이 왜 그래? 고민이라도 있어? 제가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까 오빠가 한숨을 푹 쉬더니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급전이 필요한데 빌릴 데가 없어서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 있지? 아직 알바비도 못 받았는데 50만 원 달라고 재촉하니까 미치겠다. 돈 없으면 지금 나가래. 나 말고 들어올 사람 많다고 하더라. 꼼짝없이 방 빼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그 당시 오빠가 편의점에서 밤 시간대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벌써 2달째 알바비를 못 받고 있었거든요. 집주인에게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말했지만 사흘 내로 보증금 올려주지 않으면 방 빼라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니까 오빠의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태풍 때문에 농사가 망해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사정이 워낙 딱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제가 빌려주었죠. 정말이야? 이 돈이 어디 나서 나 주는 거야? 경미야, 정말 고마워. 알바비 받으면 바로 갚을게. 오빠는 이제 살았다고 하면서 아이처럼 좋아했어요. 오빠의 밝은 얼굴을 보니 저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빠는 한 달이 지나도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몇 번을 망설이더니 제가 먼저 말을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오빠, 저번에 빌려간 돈 말이야. 언제 줄 수 있어? 갑자기 무슨 돈?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갔다고? 50만 원 정도면 기억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빠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며 그날 일을 쭉 설명했습니다. 월세 보증금 말이야, 50만 원. 정말로 기억 안 나서 이러는 거야? 그거 말하는 거구나. 미안해.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사실 알바비를 아직 못 받았어. 그렇구나. 그럼 다음에 돈 생기면 줘. 평소 같았으면 편의점 알바 그만둬라. 그 알바 사장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재촉했을 텐데 이제 그러기도 싫었습니다. 오빠에게서 무언가 이상한 게 느껴졌거든요. 역시나 오빠가 빌려간 돈을 주기는커녕 다른 핑계를 대면서 제게 계속 돈을 빌려갔습니다. 액수도 점점 커졌죠. 어느 날은 새벽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다급하게 돈을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경미야, 너 지금 돈 가진 거 얼마나 있어? 돈? 갑자기 무슨 돈? 오빠 무슨 일 생겼어? 아이씨, 나 지금 경찰에 잡혀가게 생겼어. 그 말에 듣고 깜짝 놀라서 잠이 확 달아나고 말았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슨 사고를 쳤냐고 묻자 오빠가 어이없는 말을 쏟아냈어요. 친구들과 같이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자리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겁니다. 오빠와 친구들이 시끄럽게 웃고 떠들자 술집 전세 냈냐고 조용히 하라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오빠 쪽에서 기분이 상해서 왜 시비를 거냐고 짜증을 냈다고 하는데요. 시작은 말다툼이었는데 나중에는 몸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패싸움을 하다가 오빠가 술병을 휘둘렀는데 옆자리 일행 중 한 명이 머리를 다쳐버렸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경미야, 당장 그 사람하고 합의 보지 않으면 구속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좀만 도와주면 안 될까?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야? 우선 급한 대로 200만 원만 가지고 병원 앞으로 와. 당장. 저는 정신없이 돈을 뽑아서 오빠가 말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땡땡병원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니 오빠가 초조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빠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 손에 든 돈봉투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 사람은 괜찮은 거야? 지금 어디 있어? 설마 수술 중이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이나 줘. 오빠는 빼앗듯이 돈을 받아들고 응급실 안쪽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제가 쫓아가 보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안 보이더라고요. 도리어 오빠가 절 찾아서 해결됐으니 가자고 하길래 병원을 나왔습니다. 저는 진짜로 일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오빠가 1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캐물으니 그 사람 수술이 잘못돼서 두 번째 수술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두말 없이 돈을 주었는데요. 며칠 뒤에 만난 오빠는 제 덕분에 별 탈 없이 그 사람과 합의를 보고 잘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른 선배 언니에게서 뜻밖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경미야, 너 시간 되면 나랑 커피나 한잔 하자. 언니가 갑자기 저를 카페로 데리고 간 다음에 뜬금없이 소영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미야, 너 소영이한테 속고 있어. 내가 속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직도 모르고 있었구나. 네가 만나고 있는 남자, 소영이 사촌 오빠가 아니라 애인이야. 소영이가 저한테 사촌 오빠라고 해놓고 자기 애인을 소개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소영이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같은 과 후배인 소영이를 동아리에 데려왔고 제가 그 동아리에서 소영이와 친해졌으니까요. 어쩐지 얼마 전부터 소영이가 동아리만 오면 호구 같은 스폰서를 하나 물었다고 자랑을 해댔습니다. 소영이 너 다음 주에 남친이랑 제주도 여행 간다던데 진짜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 없다고 징징댔잖아. 알바라도 새로 구했어? 알바는 무슨, 다 돈이 생겨서 가는 거지.
해외여행은 못 가도 제주도 가서 바닷가 바람은 한번 쐬고 와야지. 안 그래? 둘 다 알바도 안 하는 주제에 무슨 돈으로 제주도를 가? 부모님이 대주셔서 가는 거야? 동아리 애들이 묻자 수영이는 호구 하나 잘 물면 돈이 그냥 생기는데 힘들게 알바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빨대 꽂고 챙겨 먹던 애야. 가진 건 돈밖에 없는 바보 같은 년인데 너희들은 모르고 있어도 돼. 어차피 말해도 몰라. 저는 소영이가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그게 저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영이는 대놓고 저를 등쳐먹으려고 애인하고 작당을 했던 겁니다. 오빠는 편의점 알바 같은 건 하지도 않았고 월세 보증금이나 패싸움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수영이가 이런 식으로 대놓고 바보 취급을 했다고 털어놓으니 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습니다. 경미 너는 이렇게 순진해서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하고 연 끊고 상종하지 마. 언니는 소영이에게 이용당하는 저를 딱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줬습니다. 저는 두 년놈이 너무 괘씸해서 그냥 물러설 수 없었죠. 그래서 소영이를 불러서 하나하나 따져보았는데요.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해? 친구라서 믿었는데 사람을 이따위로 가지고 놀아도 되는 거야? 그동안 사기쳐서 나한테 뜯어간 돈 전부 다 가져와. 안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갑자기 왜 그래? 미안해 경미야. 내가 생각이 너무 없었어. 오빠가 하자고 한 거야.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빠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끼 눈을 뜨고 소영이에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제 기세에 놀란 소영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싸우는 저희를 보고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부터 돌려달라는 약속을 받아놨죠. 소영이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다음 날부터 제 연락을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건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수소문해보니 둘 다 휴학을 해버렸다고 하네요. 할 수 있는 휴학을 다 몰았으면서 졸업할 때까지 저를 피해 다니는 바람에 결국 돈 받는 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수가 없는 건지 제 팔자가 그런 것인지 제 주변에 꼬인 인간들이 하나같이 저를 속이고 돈을 뜯어갔습니다. 그런 추잡한 인간들이 싫어서 5년 동안 직장을 7군데나 옮겨 다니게 되었네요. 하지만 마지막 직장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니까 엄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미야, 넌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일하는 것보다 혼자 장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엄마는 이제 취직할 생각하지 말고 카페를 하나 차려줄 테니까 혼자 조용하게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어요. 저도 5년 넘게 사람들한테 치이고 사람들을 경계하느라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다 보니 혼자 있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엄마 말대로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개업하면 본사에서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사를 너무 편하게 생각했던 거죠. 직접 프랜차이즈 카페를 해보니 본사는 돈만 챙겨갈 뿐 가맹점에게 해주는 게 거의 없었고 모든 걸 제가 알아서 운영해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카페 사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장사해보니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카페 주인이란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힘들게 장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욕심은 크게 없어서 가벼운 소일거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도 하나씩 하다 보니 점점 욕심이란 게 생겨서 커피에 대한 연구도 하고 다른 카페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살다 보니 5년이란 시간이 지나갔고 3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카페는 자리를 잡았고 고정 고객들도 제법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남자 손님 한 명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혼자 카페에 들려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손님이었죠. 그 손님은 늘 구석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가 연구한 커피가 맛있었는지 3개월 전 뒤부터는 거의 하루에 한 번은 꼭 들리더라고요. 손님이 별로 없어서 바쁘지 않을 때는 제가 그 손님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6개월 전부터 카페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서 사무실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사업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의뢰받아서 개발하고 있어요. 땡땡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다가 혼자 독립을 했다고 하더군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사표를 냈다고 하길래 단골 손님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멋있다고 하니까 쑥스러웠는지 손님이 겸손하게 둘러대더라고요. 그동안 돈은 많이 못 벌겠지만 저는 돈보다는 실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 도전 정신만 좋아서 매력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참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기면서 머리를 식힌 다음에 사무실로 가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대화를 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카페에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한가한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게 보여서 저도 가슴 설렜죠. 그러다 한 번씩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카페에 오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이 카페에 나타나자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단골 손님을 반기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아, 지방에 있는 업체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교체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랬구나. 전 또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 단골 손님이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이가 더 가까워졌고 몇 달 뒤에는 빨간 장미꽃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진지하게 만나보자는 고백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고백만 안 했지 우리 만난 지 2년이 넘었잖아요. 이 정도 시간이면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해요. 경미 씨도 저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 거 맞죠? 정말 서투른 사랑 고백이었지만 저를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세월도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과 저희 친가를 오가며 결혼을 허락받으러 가기도 했죠. 저는 35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상견례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혼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2년 전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되어서 산 아파트였습니다. 평수가 꽤나 큰 아파트여서 신혼생활을 해도 무리가 없어 보였어요. 남편은 제 아파트를 보고 저에게 너무 미안해했죠. 집은 내가 마련해야 하는 건데 시작부터 당신한테 신세 지는 것 같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큰 아파트 놔두고 따로 집을 구할 필요는 없잖아. 좋아. 딱 5년만 기다려. 내가 멋진 전원주택 하나 사서 당신 호강시켜 줄 테니까. 남들이 들으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남편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5년 뒤에는 누구나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벤처 사업가로 성공한다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공하지 않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준 게 참 고마워서 저는 결혼 상대를 참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전이었지만 남편은 제 집으로 짐을 옮겼고 같이 살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느닷없는 불청객이 카페를 찾아와서 이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정경미 씨 되시죠? 남편한테 들어서 한번 찾아와 봤어요. 곧 결혼한다고 하던데 축하해요. 저 누구신데 그러시죠? 남편이요? 네, 그쪽이랑 곧 결혼할 남자 와이프가 바로 저예요.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찾아와서 제 남편 될 사람의 아내라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게다가 남편의 아내가 꺼낸 첫마디가 저희들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어서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온 여자는 너무나 당당하고 태연해 보였어요. 곧 이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경미 씨한테 시비 걸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무례하신 거 알고 계시죠? 남편과 곧 이혼한다니 도대체 남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싶었는데 전처가 자기한테 다른 남자가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혹시 경미 씨한테는 첫사랑이 있었나요? 그리고 느닷없이 첫사랑에 대해 묻더니 자기가 어쩌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나서 사귀게 된 첫사랑이 있었는데 3년 정도 교제하다 결혼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부모님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연애질이나 하고 다닌다고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2년 전 동창 모임에 갔다가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첫사랑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바람에 그동안 동창 모임에는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결혼한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자 미국 생활에 회의감이 들어서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만난 둘은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연애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1년 만에 저희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죠. 남편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남편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은 건 하지 않고 조용히 합의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미 법원에 이혼 신청까지 해서 자기들은 남남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며칠 내로 법적으로도 남남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남편은 정말 착하고 좋은 남자예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제가 바람 폈는데 합의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정말 멋진 사람 같아서 이야기해 주려고 왔어요. 이혼한 사이인데 굳이 제 가게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써보니 이 물건 참 괜찮으니까 너도 한번 사용해보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며 전처를 쫓아내려고 했죠. 그런 거 이야기 안 해줘도 되니까 나가세요. 장사 방해되니까 나가시라고요. 화내지 말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헤어지는 게 서로의 앞날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죠. 저는 제 전 남편이 오해 안 받고 행복하게 살길 바래서 온 거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경미 씨도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요. 이미 헤어진 분이 와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바람 펴서 이혼당한 주제 오지랖이 넓으시네요. 그런가요? 저는 한때 사랑하던 사람이라서 그랬어요. 잘 지냈으면 좋겠어서. 우습게도 그 여자는 떠나는 순간마저 제 결혼식에 못 갈 것 같으니 이해해달라는 말까지 남기고 떠났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빴죠. 그래서 저는 바로 가게 문을 닫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왜 결혼한 사실을 숨겼냐고 물었죠. 남편은 카페에 아내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전 와이프가 말한 거랑 똑같이 말하더군요. 전 와이프가 1년 전부터 첫사랑과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거라고 했습니다.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그런데 차마 내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겠더라고.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고백했을 때 다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떠나버릴까 봐 너무 무서웠어. 이게 다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건데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남편은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에 말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해져서 고백할 타이밍을 미루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황당하긴 했지만 이제 와서 재혼이란 걸 빌미로 파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희 남편은 일주일 뒤에 전처와의 모든 관계가 정리될 테니까요. 이제는 모든 걸 잊고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마 친정에는 말하지 못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을 속여서 벌을 받는 걸까요? 갑자기 남편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사기를 당해서 큰 돈을 잃고 말았죠. 남편에게 연락을 한 업체는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 연구소에 납품할 프로그램을 하청받아서 개발하고 있다는 땡땡 업체였습니다.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받아서 개발할 파트너 업체를 찾고 있다면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프로젝트만 마무리되면 20억을 주겠다고 해서 남편이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하는 동안 들어가는 경비였어요. 땡땡 업체 쪽에서 1억이라는 진행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남편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그 돈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것들이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남편이 한순간에 1억이라는 빚을 내버린 거죠. 이렇게 돼서 1억이라는 빚이 생겼어. 어떡해 여보? 당장 대출금의 이자까지 독박 쓰게 생겼어. 뭐? 1억이라고? 그놈들이 1억이나 사기친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미리 상의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미안해. 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상의할 시간이 없었어. 지금 당장 진행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하길래 나도 모르게. 남편이 풀이 죽어서 저한테 사기당한 사실을 실토하는데 억장이 무너질 뻔하였습니다. 당장 사무실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1억을 구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뒤에도 남편은 다른 사업을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을 때마다 하고 있는 사업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여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니 믿고 기다렸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 충분히 생활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남편이 저한테 생활비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납품 대금을 못 받았는데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한다는 핑계를 대거나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사업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선납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었는데요.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제 지갑을 털어갔습니다. 어찌나 돈을 많이 가져가던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심정이었지만 남편의 사업이 하루빨리 자리 잡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의 사무실에 간 저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와서 계단으로 내려가 버린 여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영이었습니다. 소영이가 남편 사무실에 올 이유가 없을 텐데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죠. 요즘 따라 남편이 돈을 달라는 횟수도 늘어나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와서 아무래도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출장 가서 없을 때 사무실에 가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CCTV 속 여자의 얼굴 몇 번을 돌려봐도 소영이더군요. 그날만 남편 사무실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무실에 자주 들렸다는 사실을 안 순간 저는 대학 시절에 소영이에게 당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소영이뿐만 아니라 전처도 남편의 사무실에 자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셋이서 무언가 밀담을 나누고 의논하는 모습이 회의실 CCTV에 찍혀 있었는데요. 회의만 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전처가 서로를 끌어안기도 하고 부부 사이처럼 보이는 행동을 여러 번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는 남편과 전처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전처 그리고 소영이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기를 구해 남편 사무실에 몰래 설치해놨습니다.
일주일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잠든 새벽 시간대에 몰래 사무실로 가 도청 녹음본을 확인했는데요. 도청기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내 말이 맞지? 그녀는 사기 쳐먹기 딱 좋은 년이야. 그래, 이 덕분에 우리 형편이 좋아졌어.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우리 여보 말이 맞아. 정말 처제 아니었으면 나는 빚쟁이들한테 맞아 죽었을 거야. 내가 뭐라 했어. 내 말만 들으면 팔자 필 거라고 했잖아. 경미 걔는 대학 다닐 때부터 멍청하던데 아직도 사람을 쉽게 믿더라. 자기한테 좀만 잘해주고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려고 그래. 빚도 다 해결됐으니까 이번에는 내 몫도 챙겨주는 거지? 나한테는 얼마나 줄 거야? 당연하지. 우리 처제 얼마나 필요해? 달라는 대로 다 줄게. 녹음본을 아무리 다시 들어봐도 남편이 제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전처와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위장 이혼이었고 실제로는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저희 남편이 소영이를 처제라고 부르다니 저는 소영이가 전처의 여동생인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해버린 남편은 빚쟁이들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카페 맞은편 건물에 사무실을 얻어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부를 찾아왔던 소영이가 우연히 제 카페를 알아보고 저를 이용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제 돈으로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저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저를 더 속이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그년이 아무리 눈치가 없다고 해도 여기서 시간 더 끌면 의심할 게 뻔해.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하고 해외로 튀어버리자. 해외? 저번에 말한 하와이 말하는 거야? 아니면 필리핀? 우리 아예 이민 가버려서 돈 걱정 없이 좀 살아보자. 그래, 돈만 많은 그년 도움 좀 받으면 필리핀 같은 데 가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번에 지긋지긋한 한국 땅 떠나버리게. 남편은 사업 투자를 목적으로 제 카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놓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양반 도주를 할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은 이상 남편이 도망가도록 놔둘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물어보니 남편과 전처 그리고 소영이까지 모두 사기죄로 엮어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한 뒤 저는 남편이 있을 시간대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을 붙잡고 녹음한 파일을 들려주었는데요. 그러자 그 인간이 소영이가 꾸민 짓이라며 자기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처제가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협박했다고. 돈 안 받아오면 이혼당하고 길바닥에 나앉을 거라고 하는데 어떡해. 나도 방법이 없었어. 이제 와서 오리발 내민다고? 나는 너 때문에 2년 넘게 돈까지 뺏겼어.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억울하고 분해서 끝장을 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여보, 이러지 말고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어?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 그동안 만난 세월을 생각해. 내가 진짜로 당신 이용해 먹는 사람 같아? 나도 피해자라고. 나도 너무 무서웠어.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당신도 협박받을까봐. 뭐? 피해자? 내가 그 말에 속아 넘어갈 것 같아? 당장 꺼져. 내가 당신이랑 대화할 것 같아? 난 인간이랑만 대화해. 당신 같은 쓰레기랑 말 안 한다고. 왜 이래 정말.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은 나한테 질렸을지 몰라도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내가 평생 당신 곁에서 속죄하면서 살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남편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매달렸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제가 남편 뺨을 확 때려버리니까 때려도 좋으니까 제발 봐달라고 비굴하게 굴더군요. 결국 경찰을 부른다고 말하니까 남편이 꽁무니 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했고 소영이와 전처를 사기죄로 고발해버렸죠. 경찰에서 소환장이 날라오자 다급해진 소영이는 저를 찾아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경미야, 이 소환장 뭐야? 설마 나 사기죄로 고소한 거니? 도대체 왜 그래? 우린 친구잖아. 내가 잘못했어. 사정이 너무 급하다 보니 그런 짓을 하고 말았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살려주라. 우리한테 정이란 게 있긴 하니? 넌 지금도 나를 바보 같은 호구로 생각하고 있잖아. 내가 용서해주면 나중에 또 이용해 먹으려고? 너 용서해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 경미야, 미안해. 내가 무릎 꿇을게. 이렇게 꿇고 빌 테니까 제발 봐주라. 내가 한 번도 이런 적 없잖아. 이번엔 진짜 뉘우치고 있다니까. 연기하는 거 아니야. 다 울고 있는 거 보여? 이번만 봐주면 네 눈에 띄는 일 없도록 할게. 내가 믿을 것 같아? 너 딱 봐도 가짜로 울고 있는 거잖아. 눈물로 다 해결되는 거면 법은 왜 있는 거겠니? 경찰은 왜 있겠어? 눈물 아까우니까 뚝 그쳐. 감방에서나 흘려야 하니까 내 앞에서 울지 말라고. 제가 울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소영이를 밀치니까 거짓말처럼 눈물을 뚝 그치더군요. 딱 봐도 어떻게 해야 제가 봐줄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소영이가 제 카페에 찾아와서 어떻게든 합의를 하자고 사정했지만 저는 돈보다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괴롭힌 악독한 년에게 본보기를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세상에는 지켜야 할 법이라는 걸 있다는 걸 알려줘야 했죠. 경찰 조사를 받은 날 저는 소영이와 남편 그리고 남편의 전처와는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그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경제적인 피해 사실까지 상세하게 말하면서 반드시 처벌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소영이와 전처는 구속되었지만 남편은 종범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제게 그나마 숨겨놓은 재산을 탈탈 털어서 위자료를 줘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알거지 꼴이 된 전 남편은 잠을 잘 방 한 칸조차 없는 산새가 되어버렸어요. 모두 자업자득이니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든 구걸을 하든 간에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영이와 전처의 재판 결과도 의도적인 사기죄로 인정되었고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는 이유만으로 초범이었지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금은 교도소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중이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부류의 인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영이처럼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악질적인 인간들도 있겠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 같은 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들을 우리는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인간들이 있다면 주저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에게 하는 조언이니 부디 주변을 둘러보시길 바래요.